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도덕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제 2절이죠. 이상적인 삶, 또 평화의 삶을 추구했던 그 챕터 1을 보고요. 두 번째, 이상적인 그 2절이죠. 갈등의 해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요, 갈등이 왜 일어났고 한국 사회에 처해져 있는 갈등이 뭐지? 또 이제 그 갈등의 원인이 뭐지? 이런 걸 봤으니까 그 문제를 봤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해소 방법 등을 좀 보도록 하지요. 이 부분에서는요, 문제가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간 펜 준비하시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오면서 어떤 게 출제가 많이 될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 다르다는 것과 같다는 것. 이거 보도록 하죠. 여러분 맞춤법에서도요, 다른 거와 틀린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와 나는 달라 하고요, 너와 나는 틀려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너와 나가 다르다는 건 같지 않다. 우리의 성향은 서로 이제 같지 않다라는 뜻인데, 틀리다는 건 뭐죠? 너는 틀렸고 나는 오라. 그러니까 틀리다는 건요, 어떤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정답적인 게 있으면 그 정답이나 어떤 규격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너는 오답이야. 너는 잘못되었고 네 행동은 맞지 않아. 라는 게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제 어떤 규범이나 규격에 맞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틀리다라는 시선으로 많이 봤는데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갈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좀 다를 뿐인데, 그래서 다르다는 거하고 틀리다는 걸 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좀 적어드리면 거기다 CF, 틀리다. 틀리다라는 건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서 이제 그 벗어난 상태다. 그렇죠? 정답이 있고 정답에서 벗어났다. 이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쓰기 좀 어렵죠. 그래서 문제를 틀리다 이런 경우에는 쓰지만, 너와 나는 틀려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름에 대한 생각을 봅시다. 사실은요, 우리는요, 서로 다른 걸 굉장히 못 견뎌 하죠. 선생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한다, 혹은 뭐 친구를 사귄다 할 때도요, 제가 나랑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하고 그 사람을 나처럼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엉뚱한 반응,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해? 또 그 이상해! 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냉혹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름에 대한 생각을 봅시다. 다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공격, 차별하는 근거로 많이 삼는다. 그렇죠?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왜 너 다르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타인이 이제 자신의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반발이 생기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가 더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름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우리 둘이가 합쳐서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걸 보완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갖지 못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게 이제 다름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뭔가 나랑 다른 존재를 봤을 때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생각은 그 사람과 내가 너무 이질적이라서 우리가 뭔가 갈등적이고 맞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라서 좋은 궁합인 거죠.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보완적이다. 자,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갖고 나서 이제 갈등에 대한 해결, 어떤 자세를 좀 가질 수 있는데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자세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입장에 수용하고 너무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면 안 돼요. 그 주장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고요. 상대방의 고유성, 독특성 이걸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이나 혹은 치우친 생각, 편견 같은 걸 갖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런 경우 많아요. 굉장히 좀 안 좋은 사이트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배신을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갖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고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다라는 걸 알게 되면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요, 오픈 마인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내가 만나던 사람, 나와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만나던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겼을 때요, 자신의 주장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선생님 1, 2, 3, 4, 5로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 이응이요. 뭘까요? 관용이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 옆에 메모를 좀 할게요. 관용의 자세라는 건 뭐냐면 자신과 다른 사고방식, 그 다음에 행위, 이런 것들을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승인,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거죠. 이게 관용의 자세예요. 그쵸? 그래서 이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도 타인에게 너무 그걸 강요하지 않고요. 타인의 신념도 인정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관용의 자세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관용의 한계가 필요합니다. 관용이 한계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한점이죠. 제한점. 선생님 제한이라고 쓸까요? 관용에는요. 제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품어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절도나 살인 같은 극단적으로 인간의 어떤 도덕성을 무시하는 행위까지도 그래.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좀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죽여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막 그런 좀 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나요? 그건 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관용에는요, 이 제한점이 있어야 돼요. 한계를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정하지 않으면요, 관용 자체가 성립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제한점이 없을 경우는 뭐가 되냐면 관용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관용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는 너무 극단적인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어요. 관용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용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인데요. 선생님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자신의 딸을 죽인 이제 사형수죠. 그 아이에게 계속 면회를 가고 밥을 해서 가고 그런 어머니를 봤어요.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선생님도 용서라는 거가 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어떤 성인이 아니고 또 이제 신이 아니고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그렇게 극복이 쉽진 않죠.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나라는 거죠. 물론 상대방도 이익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한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자신의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한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그렇게 용서를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걔를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엔 피폐해지는 게 누구더라?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면요 에너지 소모가 되게 심하고요 막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죠. 그럼 용서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피해자가 상대에 대한 분노, 적개심, 복수, 여기 세모칠까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해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건설적으로 대하는 거.
참 말은 좋은데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사회적인 갈등이 치유되고 화해가 될 수 있더라. 그럼 이런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요. 내부의 평화, 이너 피스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 그러니까 상대가 뭔만 말만 해도 너무 믿고 제 눈빛만 봐도 믿고 뭐 이런 것들을 점점 줄어들면서 아, 그 사람의 장점이 뭐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용서의 영향입니다. 별표 칠까요? 자, 용서의 영향은 자, 용서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올게요. 용서의 장점은 누가 좋고 당연히 상대방도 이득이죠. 상대방도 좋지만 중요한 건 용서를 하는 주체, 내가 너무너무 좋더라. 나에 대한 이익이 있다. 상대방과 좋은 건 뭡니까? 상대방도 마음이 편해지겠죠. 왜냐하면 나빴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관계가 회복된다.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자신에 대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온전히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미움이 빠지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 자신도 알죠. 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용서를 해낸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타인과 어떤 동등한 사랑, 타인에게 사랑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애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존중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면서 범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정말 사랑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자기가 너무 애틋하면 그렇게 막 살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이전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는 게 필요한데 어쨌든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서 이 용서가 윈윈이다. 결국에는 상대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요. 5번 모든 행위가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그 가족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제 용서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화해와 갈등의 해설 볼게요. 자, 화해랑 갈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각 자체가요. 비판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가리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성은 비판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성으로만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사실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동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큰 조건은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 아니죠. 어떤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서 혹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그 선생님의 강의 내용만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인간적인가? 뭐 이런 것도, 혹은 뭐 예쁜가? 잘생겼나?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작용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해결 방법이 비판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이 감성적인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걸 기억, 공감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공감, 별표 치세요. 공감 자체가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따뜻한 인간의 필요성, 공감, 동정심, 배려, 사랑과 같은 정서를 통해 상대를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그 공감적 듣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래. 너 놀랬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남성의 대화예요? 여성의 대화예요? 여성의 대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랑 여자랑 싸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자는 보통 이런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선생님, 선입견인가요? 편견인가요? 아니요. 이건 선입견도 아니고 편견도 아니고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요. 그 어떤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적인 방안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여자보다. 예, 그래서 그 일반적인 싸움을 볼 때 여자들은 정말? 대박!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의 어떤 문제 해결적인 요소가 아니라 감정,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어떨까? 감정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남자들은 이제 메시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근데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은 다른 사람이나 느낌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조화롭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정서적인 능력이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제 나의 관계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는 공감하는 그런 버릇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화의 중요성이죠. 이 지금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감을 해도요, 방법이 없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텐데요. 그때 방법은 뭐다? 대화라는 거죠. 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북한이 굉장히 좀 대치 상황에 있어서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됐을 때는 마라톤, 막 24시간 동안 했던 대화, 협의가 되게 중요했었죠. 대화는 갈등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사건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요. 단절과 분리를 극복해서 개인을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중요성을 참 여러 철학자들이 강조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대화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계속 나아간다라는 건데요. 또 대표적인 이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입니다. 마르틴 부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너와의 만남이라는 말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 자체도 이 대화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죠. 이만큼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단원이요. 여기 앞부분까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 좀 쉬운, 또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좀 맞출 수 있는, 근데 이제 4번은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맞추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4단원에는 별표를 좀 치고 갈게요. 여기는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평정심과 부동심. 자, 마음 자체가 이제 평안해야 되고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봐도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바로 부동심이라는 건데요. 자, 도덕적 삶과 내적 평화를 좀 볼게요. 내적인 평화와 외적인 평화를 일단은 좀 구분해서 보면요. 내적인 평화는 괜히 갖고 있는 마음속의 평화죠. 그런데 이게 바탕이 돼야 외적인 평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화라는 건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데 이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평정, 부동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 볼게요. 마음의 평정과 부동심,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사물이나 현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상태, 이게 뭐라고요? 부동심.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가 바탕이 돼야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마음이 평정이 되려면 가장 먼저 좀 없애야 되는 그게 뭘까요? 선생님은 이 마음의 평정의 기본이 되려면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걸 좀 없애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선생님은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분노. 그쵸? 어떤 것에 분노하게 되면요.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다른 일도 안 되고요. 화가 나고 막 몸도 아픈 것 같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분노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요즘 자기계발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련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불가의 스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스님이 TV 프로그램 나오셔서 이렇게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왼쪽으로 10초에서 20초간 숨을 들이마시면 이제 왼쪽은 음기라고 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분노는 화가 끓는다 그랬죠. 양기니까 이게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응하지 않겠다. 그 화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좀 그런 컨트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걸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마음의 평정과 부동심을 얻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하는 것처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의 평정과 3번 보고 있습니다. 부동심을 얻기 위한 노력, 거기다가
이렇게 적을까요? 마음의 평정 옆에다가 이 마음의 평정은 우리가 계속 추구했던 평화로운 삶, 이 삶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봅시다. 유교에서는요, 보통 이제 내 몸을 닦는 거, 수신, 혹은 이제 수양, 경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또 맹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맹자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호연지기. 이렇게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라는 건데요. 호연지기는 뭐냐면 마음속이 하늘과 땅으로 가득 찬 큰 기운을 길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가지려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불교는 여러분들 교재에 쌓였다시피 얘네는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등바등 하는 건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나의 고정관념 집착인 거죠. 그렇죠? 이걸 버려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떻게 된다?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문제는요. 3번이 제일 잘 나옵니다. 3번은 막 별표를 50개씩 쳐도 좋아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3번이 아니고 4번이 별표인데. 선생님이 일단 3번 말고요. 4번의 별표를 할게요. 수정합니다. 4번 별표. 문제는 4번이 되게 잘 나옵니다. 자, 3번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이 철학 그 유파인데 이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쾌락주의자야. 그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함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막 이런 방탕한 쾌락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막 방탕한 쾌락을 눌러가지고 머리나 뇌나 뭐 심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많이 나온다는 4번 스토아 학파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어떤 삶은 자연 현상이 이제 그 어떤 지배하는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운명론적인 게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막 애걸복걸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이제 막 절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러운 태도를 지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유롭고 이성적인 태도, 이게 뭡니까? 자연의 어떤 일치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면 이제 이제 부동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뭐다? 부동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2번 인간과 자연의 조화, 평화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부동심을 갖게 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심을 가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된다? 자연과 일치하는 태도. 그 태도가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유롭고 이성적인 태도. 그렇죠? 얘네는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 키워드가 쾌락이라면 얘네의 키워드는 이성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성을 되게 중시하는구나 라고 좀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 또 평화 봅시다. 인간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인간과 자연은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인간은 중요하고 자연은 파괴돼도 괜찮아 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는 건 인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전체 자연 속의 일부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자연과 인간, 우주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데요. 이 조화의 정신을 동양과 서양에선 각기 옛날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3번에 별표 칠게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의 정신. 여기가 또 문제 나옵니다. 자, 볼게요. 서양. 선생님 거기 옆에 스토아파라고 적어놨죠. 앞서서 설명했는데 이성적 능력을 가진 인간은 이성의 법칙, 그쵸? 자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제 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동양, 유학의 천일합의는 뭡니까?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게 이제 감응한다. 이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불교의 연기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인연설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에 주의해야 되네요. 자, 불교는 여기 앞부분은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교재 있으시니까. 불교의 연기설은 다른 말로 인연설. 그러니까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요. 불교에서는 너와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 지금의 인연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생에서도 인연이 있었고 앞으로도 인연이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만물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제 마지막 도교는요. 도교는 무의자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도교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를 존중한 무의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주와 자연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서로 욕심 부리지 말고 가장 자연스럽게 있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정신, 이 부분은요. 유교는 천일합일, 그 다음에 불교는 연기설, 그 다음에 도교는 무의자연. 그냥 자연을 존중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요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각각 얘기한 조화, 유교는 뭐고 불교는 뭐고 도교에서는 뭔지 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2죠.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